지금 보고 있는 뉴스, 그 안에 다른 뜻이 있다면 언론의 숨은 의도 깔끔하게 반란해 드립니다. 시선집중 연장방송 언중 6월. 네, 금요일의 연장방송 언중 6월 시작하겠습니다. MBC 이지성 기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한 분을 한 분을 더 모셨습니다. 네. 한겨레 대표이사를 지냈던 양상우 연세대 겸임 교수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그 교수직이 더 행복하십니까? 대표직이 더 행복했습니까? 역시 교수든 공부하고 네. 자기 하고 싶은 걸 계속 추구해 보는 게 더 나았던 것 같습니다. 뭐 그- 건강도 더 좋아진 것 같고요. 그렇죠. 언론사 대표로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죠. 좀 많았다. 특히나 요즘 같은 매체 환경에서 더더욱 그럴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조금 고통스러운 점도 많았고요. 음.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겠죠. 뭐 지금 뭐 일선의 저널리스트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수년째 아주 오랜 기간 아주 그 멸칭을 겪고 있는데 많이 고통스럽겠죠. 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현장에서 좀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이제 쭉 지켜보시다가 오늘 저희가 이제 그 양상우 교수님 모신 이유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논문을 쓰셨는데 네. 이게 국제학술지 두 곳에 등재까지 됐습니다. 근데 그 논문의 내용이 상당히 재밌어요. 그래서 오늘 요 얘기를 한번 좀 같이 풀어보고자 우리 양상우 교수님이 이제 직접 뭔가 모셨는데 우리 두 분도 좀 네. 함께 좀 참여해 주시면서 같이 의견도 좀 피력해 주시고 네. 궁금한 점도 좀 같이 좀 소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이제 뭐 길게 뭐 설명 말씀 드릴 것 없이 그냥 바로 단도직입으로 내용을 보면 두 가지 새로운 신박한 지금 어떤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양상우 교수님의 논문에서 일단 요거부터 좀 하나하나 좀 여쭤봤으면 좋겠는데 네. 일단 뉴스 매체 포획 현상이라고 하는 어떤 그 개념을 쓰시면서 쭉 풀어낸 내용이 있는데 이거 간략히 좀 설명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게 이제 영어로는 미디어 캡처라고 하는데 이 캡처가 뭘 잡다 이런 그렇죠. 뜻인데 예. 이 구글에 그런 거 검색하면 뭐 사진 캡처 이런 것만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서구의 이제 경제학계에선 또 저널리즘 학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미디어 캡처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국어로 제가 처음에 미디어 포섭이라고 번역을 했다가 포획이 낫겠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권력이나 자본이 물리적 수단 또 경제적 수단을 통해서 자신에게 원치 않는 보도를 나오지 않게 막거나 원하는 보도를 하도록 만들거나 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사냥꾼이 네. 무슨 그 사슴이든 무슨 뭐 또 동물을 이렇게 헌팅할 때처럼 잡는 느낌. 그러니까 그래서 쉽게 하면 우리가 이제 뭐 이래서 뭐 그 대자본이 광고를 그러니까 매개로 해서 기사 거래를 한다 이런 거 생각하면 되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물리력이 동원됐죠. 지금도 전체주의적 사회라든가 강력한 권위주의 정부에서는 물리력을 동원해서 뭐 기자든 전을 뭐 감옥에 보낸다든가 그러나 사실은 이게 그런 이 권위주의적 사회가 아니어도 시장 질서가 잡혀 있고 민주주의적인 사회에서도 네. 경제력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그러니까 경제력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죠. 뭐 광고를 넣어줄 수도 있고 네. 또 뇌물로 사람을 포섭할 수도 네. 있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원치 않는 보도를 주로 이제 막는 그런 현상들에 대한 연구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경제학 저널리즘 쪽에서는 이게 같이 연구 많이 안 하지만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콜롬비아 대학 이런 데서도 경제학자와 저널리즘 학자를 같이 모아서 왜 미디어 캡처 현상, 언론 포획 현상이 감소할 것이라고 우리는 오랫동안 예상해 왔는데 왜 이게 안 감소하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만요. 그러니까 뭐냐면 바로 이게 이제 디지털 시대에서 오히려 이게 더 쉬워질 수 있다라고 좀 분석을 한 거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디지털 시대가 되면 매체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네, 지금 뭐 10,000개 가까이 있죠. 그러면 매체가. 관리 대상이 그만큼 늘어나니까 더 어려워진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바로 그게 이 기존 통설이죠. 예. 쉽게 얘기하면 한 개의 매체를 포섭하기보다 100개의 매체를 포섭하면 100배로 힘이 든 이제 상황이 되는 거고. 네. 돈도 더 많이 들고요. 그럼요. 예, 역시 이해 빠르시네요. 네. 돈 얘기하니까 경제학자가 다 돈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선택에 관한 학문이기도 한데 어쨌든 저는 주로 이런 쪽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그게 통설이죠. 그리고 실제로 모두 동의해 왔습니다. 예. 또 하나는 저널리즘 학계에서도 아주 황금률이 있죠. 언론의 사상의 자유시장. 시장은 다른 시장도 좋은데 언론의 시장,
사상의 시작만큼은 손대지 마라. 아무리 거짓말을 하더라도 그냥 놔둬라. 그래야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되지 않겠느냐라는 말도 있고 그런 철학자들이 많습니다만 이런 어떤 믿음들이 강했고요. 네. 또 경제학자들도 마찬가지로 이 시장이 중요한데 시장에 잘못 들어가면 정부의 실패가 나올 수 있고 시장은 놔두자. 여기에 말씀대로 많은 매체가 생겨나면 이 치러야 할 비용이 많이 커집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경제학, 뭐 수학적으로 증명한 것이 통설이었는데 예. 그리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믿음들이 있는데 이거 다 맞는 얘기인데 우리가 아무리 봐도 이게 맞는 얘기 같은데 왜 줄어들었다라는 경향이 전혀 안 보이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만 제가 끊고요. 우리 애청자 죄송해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래서 그러니까 어느 매체가 그러니까 어떤 모 재벌의 그러니까 비리를 파헤쳐서 특종을 했어요. 네. 그러면 그 재벌은 그걸 당연히 그러니까 막으려고 하고 내지 어떻게든 기사를 순화시키려고 하겠죠. 내리려고 네, 하거나. 네. 그래서 뭐 광고 줄 테니까 빼달라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근데 디지털 시대가 되면 매체가 많아져 갖고 바로 실시간으로 베껴 써버리기 때문에 네. 그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특종했던 매체만 관리한다고 해서 이걸 파급을 막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진다. 네. 이거잖아요, 통설은. 네, 근데 제가 뭐 이게 짧은 시간이라서 네. 간단히 좀만 말씀드리면 그럼 어떻게 얼마만한 저희가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니까 이 현실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그러면 그 어떤 재벌이 그 매체에 무슨 보상을 하건 대가를 치르건 뒷돈을 주건 이렇게 해야 이제 기사를 쓰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얼마나 되느냐의 문제죠. 그런데 하려면 사실 뭐 특종을 했다고 치면 전체 시장 다 가판대 옛날 같은 가판대에서든 모든 그 사람들이 이거 그 큰 뉴스를 보려고 들 텐데 그러면 이제 그만큼 돈을 버니 적어도 그 이상은 줘야지 기사를 쓰지 않는다고 하지 않겠어요? 예. 그러나 지금은 그 특종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불과 뭐 5분? 맞아요. 네. 길어야 5분. 특종 효과가 길어야 네. 5분이라는 5분밖에 안 되니 아무리 매체가 많이 늘어나도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이 줄 수밖에 없다. 이제 언론사 입장에서. 그렇죠. 예. 그리고 그걸 저기 그 언론사를 포획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만큼 돈이 적게 들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언론사 관리 비용이 낮아진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쉽게 말씀드리면 겉보기와는 달리 훨씬 낮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굴복하고 있다. 다만 그러면 단가는 낮아지더라도 대상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대상은 그 모든 대상을 에게 뭘 다 포섭할 필요는 없죠. 할 수 있는 매체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원래 특정했던 여기만 잡고 만약에 기사를 수정하거나 이렇게 된다면 또 그 자체도 어떤 다시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네, 그게 일반적인데 오. 그 정도로는 그 답을 그 논문을 쓰기는 어렵죠. 네. 말씀대로 모든 매체를 다 예. 포섭할 때도 비용이 줄어든다라는 거 보여야 되는 겁니다. 진짜 근데 그렇게 나왔어요? 그 연구 결과? 이를테면 저희가 그냥 우리 저 신문만 있던 시절을 생각하면 하루라고 생각합시다. 예. 그러니까 하루 뒤에 또 신문이 나와서 그 따라서 쓸 테니까 카피하는 시간이 하루는 걸리고 석간까지 하면 반나절, 방송 시작해도 한 반나절일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반나절이 만약 반나절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분으로 생각해 보면 5분으로 줄어들면 매체가 줄어든 것만큼 더 많아져야 되지만 매체가 늘어난 것보다 이 그 특종 이익을 얻거나 오리지널 콘텐츠만이 드러나서 보여지면서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기간보다 이 저 매체가 늘어난 이 비율이 그러니까 더 짧아졌다는 거죠. 매체가 늘어나는 것보다 이 저 그 매체의 증가보다 카피할 수 있는 시간이 더 짧아졌다. 그렇죠. 네, 실제로 어떤 한 언론사에서 특종을 했다. 예전 네. 같으면은 그 특종으로 얻을 수 있는 유형, 무형, 유무형의 수익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하루 그렇기 동안은 때문에 가니까. 그럼요. 네. 하루 이상도 갈 수 있죠. 제가 예를 네.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 사장을 한겨레신문 사장을 네. 하기 직전에 네. 최순실 게이트가 터졌어요. 한겨레신문이 많이 뭐 제가 이 네. 과거 우리 다니던 직장 홍보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 네. 뭐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수백만 명이 다 봤는데 그리고 큰 특종을 그렇게 뭐 10년만 나올 수 있는 특종을 했으면 회사 수입이 늘거나 그 수입을 다시 그 는 수입으로 구독자가 늘거나. 네, 그렇죠. 뉴스룸에 다시 넣어서 다시 투자해서 기자를 더 많이 늘리고 또 기자들 훈련도 더 시키고 이래야 되는데 예. 는 게 없어요. 아니
그래서 경영상으로는 별로 도움이 안 됐어요. 본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데 네. 왜 없지? 네. 이런 문제가 있고 그 경영상으로 투자가 안 되면 그 투자 유인이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매체 입장에서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 특종을 하면 이제 주목 효과가 있고 집중 효과가 있고 유인 효과가 당연히 발생을 해야 되는데 특종한 지금은 매체 그런 입장에서 효과가 나타나지 오히려 분산이 않죠. 되는 거지. 네. 네, 분산이 되다 보니까 특종 효과를 못 누리는 거죠 매체 입장에서. 맞습니다.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보지만 좋은 뉴스를 봐도 이게 내가 A라는 매체에서 본 건가 B라는 매체에서 본 건가를 이해하기 맞아요. 어렵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네. 그러면 이게 축적되는 것도 없고 평판이 높아지는 것도 별로 없고요. 그러니까 어디서 특종을 했대. 근데 특종 내용은 아는데 어디서 한지를 모르는 현상이 맞습니다. 나타나고 있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언론사들도 뭐 경영 건전성, 재정 건전성, 수익성 이런 것들을 따질 수밖에 없는데 예전에 매체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그래도 뭐 자본력이라든가 뭐 재정 건전성이 어느 정도 확보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자본의 권력으로부터의 어떤 방어력도 지금보다 높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은 네. 매체 수가 굉장히 많아졌고 아무리 큰 특종을 해도 수익을 얻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기, 수익을 크게 얻을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매체들 각각의 수익성이 낮아지고 재정 건전성이 낮아지고 그러면 매체 스스로 자본 권력에 대한 방어력 자체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 권력은 훨씬 쉽게 포획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러면 거죠. 이제 과거에는 이걸 막거나 어떤 기사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1억짜리 광고를 줘야 됐는데 지금은 이제 100만 원짜리만 줘도 된다. 넙죽하는 언론사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니, 교수님은 말씀 안 하셔도 되고 저희가 그렇게 얘기해요. 논문을 쓰신 건지 어떻게 말씀을 이렇게 잘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교수님 그 논문 내용을 보고 언뜻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단독이나 특종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그 언론사의 이익이 굉장히 짧아졌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언론사들이 포털에 이제 기사를 올릴 때 꺽쇠로 단독을 이 제목 앞에 달아가지고 그렇죠. 그거라도 좀 챙겨 먹겠다라는 경쟁이 굉장히 좀 심화되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단독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 JTBC에 일할 때도 보면 조회수를 기준으로 봐도 단독 꺽쇠를 달고 나가는 기사하고 안 나가는 단독 기사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실제로 포털에서도 그 어떤 기사를 노출시킬 것인지 여러 기준 중에 하나가 그런 단독도 들어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단독 꺽쇠를 달면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단독 같지 않은 단독 혹은 단독이 아닌데 거짓 단독도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많죠. 하여간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면 그 미디어를 포획하고자 하는 쪽에서는 이게 오히려 이제 비용이 절감이 되고 훨씬 더 손쉬워진다. 좀 현역의 이제 계신 입장에서는 네. 충분히 공감이 가는 어떤 그럼요, 연구 공감이 되죠. 오. 네. 일단 매체 수가 제가 머리가 많은데 나빴구나. 아니 이 소위 이제 광고주든 여기와 이 신문 매체든 방송 매체의 어쨌든 무슨 협상력이든 예. 뭐 바게닝 파워든 이게 파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예, 제가 여러 차례 이제 신문사 경영을 맡으면서 이렇게 네. 보면 점점 신문 쪽이든 매체 쪽이 취약해지고 있다. 그래서 네. 심지어 뭐 최근에 기사형 광고 때문에 문제가 된 경우도 있고 하던데 연합뉴스. 예, 이제 그런 일까지 벌어진다. 국가기관통신사마저도 이런 광고, 그러니까. 기사형 광고에 넘어가는 시대가 됐으니까요. 예. 근데 그건 하여튼 아마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고 싶어서 그러지는 않았을 거고 국가기관통신사 연합뉴스도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물적인 조건, 기업적인 조건, 뭐 수입과 지출 간의 문제 여기에서 무엇인가 그런 식으로라도 수입을 올려야 될 동인이 있을 텐데 그걸 확인해 보고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를 풀어야 근본적인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 네. 싶어요. 네. 아까 우리 이제 그 헬마우스가 이제 비컨 뉴스 하면서 이재용 네. 그 페이퍼 컴퍼니가 어떻게 딱 세 곳 빼고는 한 곳도 보도한 적이 없다. 이 이야기를 이제 지적을 해주셨더니 이것도 결국 어떻게 보면 넓게 본다면 같은 맥락에서 한번 파악을 해볼 수 있는 현상이겠네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그렇게 보면 이제 거대 광고주 앞에서 알아서 기는 매체들이 그만큼 많다. 이제 이거를 보여주는. 제 논문에 이제 기사화된 데는 소개가 좀 안 됐지만 그 논문 심사 과정에서 계속 좀 그 미국 있는 서구의 그 교수들과 이제 난 이해가 잘 안 된다고 하는 대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이른바 프로모셔널 저널리즘이라는 건데 이 공격적인 기사를 안 쓰는 것만이 아니라 호의적인 기사를 먼저 써내기도 한다. 이런 뭐 홍보성 기사를 알아서 써준다. 그렇죠. 뭐 무슨 뭐 특집 기사도 나와서 크게 뭐 무슨 뭐뭐 특집해서 신문도 한 뭐 섹션이 나오기도 하고 방송도 그럴 수 있고. 뭐 이래서 뭐 자동차가 뭐 출시가 되면 뭐 시승계 해가지고 뭐 사실 그렇죠. 홍보인지 기사인지 모르고 이런 게 다 그런 거죠. 여러 곳에서 나오는데 그게 이제
미디어 포획 현상에 음. 이게 더 심화되면 뭐 20년 전, 30년 전에도 미국에서 이제 이런 문제는 연구를 안 하지 않은 모양이에요. 심각하지 않은 모양인 것 같고요. 아니 나쁜 기사를 막는 것까지는 우리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우리 연구 중인데 먼저 좋은 기사를 쓰려고 하면서 선제적으로 광고주들과 접촉하고 그래서 그런 기사를 내보낸다는 거야?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해를 못해요, 그거를? 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뭐 데이터도 좀 넣어놓고 이 논문 자체가 한국을만을 분석하려고 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예. 적당한 선에서 뭐 이제 논문에는 일부 안 넣었지만 심사위원들을 설득하는 과정 정도는 쓰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미난 연구 결과고 또 하나 지금 또 재미난 게 있는데 포털 뉴스의 서비스 품질이 높으면 높을수록 뉴스 매체들의 정파적 보도 차별화가 감소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게 중도에 가까운 매체들도 극단에 치우친 매체 쪽으로 끌려가서 결국 논조가 비슷해진다. 이런 지금 연구 결과 이건 무슨 결과예요 이게? 일단 그 연구는 지금 이미 뉴스상의 포털이 개입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포털이 뭐 자기가 직접 뉴스를 만드는 건 아니고 모든 뉴스를 공급받아서 뭐 에디팅을 하다가 지금 그대로 이제 노출을 시켜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물론 이제 정리한 데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 뭐 네이버나 다음 이런 데서는 그냥 그대로 받아서 올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과연 그러면 뉴스 매체들은 소위 기존에 갖고 있었던 정파적 우파 매체, 좌파 매체 이런 말들은 하니까 이런 속성들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특정 이슈에 대해서는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관한 연구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막연히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주요한 두 팩터,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통 매체와 포털 사이의 서비스 품질입니다. 이를테면 다른 매체도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여러 가지 기사를 비교할 수 있으면 그 서비스가 좋은 거겠죠. 쉽게 이 렉 안 걸리고 쉽게 바로 또 페이지로 연결될 수도 있고 뭐 페이지도 훨씬 편하고 다른 서비스 품질의 차이가 나는 경우 요 하나 하고 동시에 그렇게 매체들은 이 디지털 플랫폼에 그 콘텐츠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습니다. 지금도 많은 매체들은 적으니까 더 내놓으라고 하죠. 네. 전재료를 받고 전재료라고 하죠. 이 두 가지, 그러니까 품질의 차이와 전재료의 크고 적음을 두 가지 축을 놓고 여러 가지 조합으로 이제 비교를 할 때 말씀대로 포털의 서비스 품질이 높다 그러면 다 글로 가겠죠 일단. 그 각 매체의 홈페이지로는 안 가지 않겠습니까? 이를테면 서비스 품질이 매우 높고 또 전재료가 적당한 수준, 일정한 수준에 이르게 되면 다 이제 그 매체도 다 포털에서 전쟁을 하려고 들겠죠. 쉽게 이제 그러면 포털 의존도가 높을수록 이렇게 이해도 되겠네요.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예는 이게 비슷하게 중간쯤에서 만나서 보도한다는 게 아니라 한쪽 끝으로 가거나 뭐 좌파 매체도 우파랑 비슷한 보도를 하거나 우파 매체도 좌파 매체랑 비슷한 보도를 하는 현상을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죠? 아니죠. 그러니까 중도에 있는 게 양쪽으로 갈라진다는 얘기잖아요. 극단적으로 된다. 극단적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아마 너무 그 내용을 잠깐 잘못 이해하신 것 오히려 같은데 중간으로 비슷해지는 경향이 오히려 중도화된다는 겁니까? 네네. 그런 현상이 사실 정말 저는 뭐 제가 논문을 연구한 건 아니지만 저도 체감을 하는 게 뭐냐면 이것도 경제적 논리랑 연관이 돼 있어요. 언론사들은 조회수에 따라서 수익을 얻게 됩니다. 사실 네이버나 포털이랑 전재료를 받고 있죠. 전재료는 사실은 조회수에 상관없이 전재료는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전재료 협상이 있죠. 전재료 협상에서 언론사는 더 많은 전재료를 달라. 우리가 이만큼 제공하지 않느냐 기사를. 뭐 포털에서는 아니 이 정도만 줄게. 더 주기 싫어하겠죠. 당연히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전재료를 올리기 위한 협상의 수단이 우리 기사가 이만큼 조회수가 나왔어. 우리 기사가 너희한테 이만큼 수익을 올려주잖아. 이런 것들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회수를 많이 올리는 기사를 많이 공급할수록 전재료 협상에서 유리해지는 거죠. 그러려면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기사가 무엇이냐. 근데 그게 중도 성향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도 성향이라고 우리가 딱 집어 얘기할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보통 인기 검색어, 왜냐하면 인기 그 지금까지 키워드. 고정관념은 정파성이 더 노골적이면 노골적일수록 오히려 그 가동률이 높다. 이게 사실 고정관념이었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근데 지금 그 양성환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르다라는 얘기 지금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수와 진보의 정파성을 띠지 않는 누구나 쉽게 클릭할 수 있고 흥미를 유발하는 클릭을 유발하는 기사가 더 많이 생산된다는 거죠.
제가 여기 이제 교수님의 논문을 이해한 거를 덧붙이면 이런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예로 드신 것 중에 하나가 2016년에 국정농단 사태 때 네. 하고 2020년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조국 전 장관 사태 때를 예시를 드셨는데 네. 그때 비슷한 논조의 기사들이 많이 쏟아졌다. 맞아요. 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좌든 우든 혹은 중도든지 간에 그 그렇죠. 당시에 구독자들이 원하는 방향에 맞춰서 조선일보든 한겨레든 비슷한 기사를 쏟아내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해를 했는데요. 그게 클릭수가 박근혜 높으니까. 최순실을 비판하는 기사가 많이 클릭을 불러올 때는 그런 기사를 많이 생산하고 자기네 신문의 논조와는 상관없이 조국 전 장관의 뭐 일가에 대한 비판 기사가 조회수를 많이 불러오면 그런 기사를 많이 잠깐 생산하고. 여기 지금 두 분의 이해가 맞습니까, 교수님? 네, 제가 아주 고민스러워서 계속 생각했는데 어떻게 쉽게 설명해 드릴 수 있을까? 이게 비유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부산하고 서울 사이에 크게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 부산에 있는 독자는 서울 신문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각각 그냥 그 안에서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그냥 그걸 보고 즐기면 되는데 네. 경부고속도로가 나서 부산과 서울 사이가 뭐 이제 완전히 가까워졌다든가 뭐 실시간으로 정말 뭐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됐다든가 지금 이제 디지털 공간이 그런 겁니다. 그러면 각각의 독자를 대상으로 했던 두 매체는 이 그 웹포탈이 들어서면서 여기서 다 같이 만나야 돼요. 하나만 보던 사람은 이제 두 개 다 보는 상황이 돼서 그렇죠. A라는 매체도 B라는 매체에 보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양쪽을 의식하게 다 보고. 된다는 그래서 얘기죠. 중도로 수렴하는 물론 이게 모든 매체들이 항상 중도적인 보도만 한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특정한 이슈가 아주 커지면 이게 중앙으로 수렴하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금방 최순실 게이트 관련 보도라든가 또 뭐 얼마 전에도 조국 전 법무장 관련 보도라든가 이런 건 하나는 좌, 하나는 우 이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렇죠. 좀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그냥 생기는 건 아니고 이를테면 최순실 보도와 일 때는 한쪽 매체가 아주 세게 움직이는데 한편에서는 좀 보수적 매체들은 좀 중간쯤에 좀 가까이 중도쯤에 위치하고 있었다면 그 하나로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중력 인력에 끌려가듯이 강하게 보도하는 매체로 질질 끌려가게 됩니다. 아 지금 무슨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됐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면 그거는 매체의 어떤 그 논조와 보도 성향이 조정이 되는데 네. 조정이 되는 그 요인이 뭐냐면 지금 이제 그 교수님은 포털의 어떤 그 이제 서비스 품질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이슈 지형인 것 같은데요. 네. 예를 들어서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졌어요. 근데 당시 여론조사로 보면 박근혜 씨한테 문제가 있다라는 그러니까 응답률이 80%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수 대 진보라고 하는 걸 반으로 쪼개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이슈 지형 자체가 확실하게 딱 기울어져 버렸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 박근혜 편을 들고 싶은 매체도 편을 들지를 못하고 따라가는 현상. 이런 게 나타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뭐 맞습니다. 그런데 달걀과 닭 중에서 뭐가 먼저인지는 좀 알기 어렵죠. 그렇게 움직여서 80%가 됐는지. 그러나 이 디지털 플랫폼, 디지털 뉴스 소비 이 상황에서는 하나로 몰리기 시작하면 왕창 몰려가는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그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디지털 플랫폼의 서비스 품질이 높아서 그들로 다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거기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셈이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해하시면 이제 포털이라고 하는 공간은 이제 서비스 품질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포털의 지배력이라고 만약에 그 단어를 바꿔버리면 그쪽에 모여가지고 이제 그 뉴스를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배력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뭐 기술이 좋거나 편리함에서 소비자들에게 우위에 있는 점이 있기 때문이지 그냥 생긴 건 아닙니다. 쉽게 하면 그 언론사 이제 논조가 상업적 요인에 의해서 조절된다. 네, 그럼요.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건 근데 그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언론에 대해서 언론은 고고하고 주어진 사회적 설명을 다 할 것이라고만 믿지만 거기도 기업으로서 지속 가능해야 하고 기자들 월급 받아야 하고 그래서 이 경제적 토대에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과도한 기대, 언론에 대한 과도한 기대. 그럼 교수님께 제가 한번 현실화시킬 필요는 있습니다. 언론의 이 상업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회주의적인 속성이라고 바꿔도 됩니까? 자꾸 저 경제학 그 교수한테 비평적 평가를 원하시는데 지금 그 질문을 자꾸 하시는데요. 그건 뭐
언론이 그렇죠. 그런데 사실 저는 교수님 언론도 논문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만든 이 기구다 생각하시면 되죠. 네. 교수님 논문을 보면서 정말 약간 속이 시원했던 게 사실 저희가 언중요구로서 늘 얘기했던 부분을 그렇죠. 연구를 통해 결론을 내주신 거예요. 연구 결과를 보여주신 거예요. 사실 우리가 우리는 늘 얘기를 그 했었거든요. 얘기 많이 전하고 지금 대한민국 언론의 문제는 정파성이 전에 상업성이라는 얘기 많이 네, 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언론중재법 얘기를 하면서도 기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기자 개인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 게 아니라 이거는 언론사의 방향성, 사주의 그럼. 방향성을 따져야 되는데 그 사주의 방향성이 단순히 정파성이 아니라 경영적 문제, 경제적 상황이 당연히 결부가 돼 있다는 거 우리는 늘 얘기를 해왔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이제 그 포털의 서비스 품질이 높을수록 이런 경향이 더 강해진다는 그 내용을 보고 보니까 문체부에서 이제 2016년부터 18년까지 뉴스 이용 집중도 조사를 해봤더니 포털을 통한 뉴스 소비 이용 집중도가 90% 가까이 되더라고요. 네. 근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은 게 편리해서였습니다. 근데 저희도 지금 언중요구로 진행하다 보면 포털 집중도가 너무 심하다라고 지적은 하지만 실제로 각 그 신문사나 뭐 이 방송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만나게 되는 불편함. 뉴스가 뭐 제대로 이제 잘 보이지 않는다든지 광고가 막 엄청 돌출 광고는 뜬다든지. 좀 없앴으면 좋겠어. 돌출 그러니까. 광고. 이제 그런 그 것들이 기사를 결국에는 보라는 건지 이런 말하는 건지. 문제로 MBC 연결되는. 홈페이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이게 악순환인 거죠. 네. 자사 홈페이지에서 어쨌든 수익을 올려야 하고 그렇죠. 또 경쟁 있게 만들어가는 게 그럼 다 빼야죠. 뭔가 포털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당장 시시각각 뉴스 매체들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먹고 그리고- 사는 짐이 제일 중요하게 되고. 그리고 뭐 한마디만 더 드리면 저희 뉴스미디어 경제학에서는 제가 이제 연구하는 쪽에서는 모든 어떤 결과는 경제적 동기로부터 시작된다는 가정하에 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파성은 상업성으로부터 나오는 거고 예. 아무런 생각이 없는 뭐 정파적이지 않은 그 두 매체가 스타트한다고 해도 세월이 지나면 하나는 좌파 언론이 되고 하나는 우파 언론이 될 수밖에 없다. 이를테면 이런 예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조금 먹고 전에 사는 문제는 가벼운 문제는 아닙니다. 조금 전에 했던 얘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사실은 규명이 돼야 되는 게 언론이 이슈 지형을 따라가느냐, 언론이 이슈 지형을 만드느냐라고 하는 문제도 사실은 있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현실을 어떤 학문도 완벽하게 설명해낼 수는 없습니다. 갖고 있는 그렇죠. 그 현실이 갖고 있는 현상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들을 얼마나 예. 정확하게 짚어내느냐.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언론이 어떤 상황을 만들어내느냐, 어떤 상황을 따라가느냐 두 가지 측면 모두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 저는 언론이 어떻게 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느냐, 이건 뭐 영어로 하면 미디어 파워, 언론 권력 이 부분도 큰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게 아니라 나머지 부분에서 연구를 한 것이어서 네. 두 가지가 다 종합적으로 확보돼야 예. 우리 저 김 앵커가 원하는 답에 조금이나마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게 이제 그러니까 언론 그 현상을 이제 경제적 측면에서 분석을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아마도 이제 여기에는 그러니까 또 이제 그 한겨레 신문 이제 대표 이사로서 어떤 그 재직을 하셨던 이런 경험도 아마 많이 녹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네. 해법이 뭐예요? 사실은 미디어 바우처법 관련해서 좀 얘기할 기회가 있을 줄 알았는데 네, 말씀해 그 부분만 아주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서 예, 말씀해 사실 주세요. 그거 하나로 시간이 뭐 다 된 거 아닌가요? 아니요, 이건 뭐 유튜브라서. 유튜브이기 때문에 제한.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요? 아, 그래서 일부러 말씀 아끼셨던 이게 거예요. 좋은 이거에. 것도 좀 있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좀 그 편하게 부분에서는.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이거? 네, 네. 난 몰랐어요. 전 그러면 좀 여유 있게 얘기해도 되겠네요. 네, 말씀하시면 돼요. 라디오도 안 나오는 분사람에서 라디오라고 해서 오케이 했는데 보니까 화면이 나오고 뭐 얼굴도 나오고 그래서 요즘은 라디오가 없어요. 유튜브 때문에. 알긴 하는데 라디오의 자유가 박탈됐다니까. 우리 PD님이 라디오를 강조하시길래 원래 섭외는 다 그렇게 해요. 방법은 있죠. 근데 제가 뭐 정책 위반자도 아니고 뭐 근래 한국 언론의 문제를 아주 구체적으로 많이 살펴본 건 아니어서 일반이 알고 있는 수준에서 제가 이제 뭐 느끼는 정도이긴 한데 좀 여기 이제 방송사지 않습니까? 근데 이 근래에 이제 다양한 언론 관련된 다양한 해법이나 정책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뭐 다 의미 있는 일이고 정책 의도는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게 갑자기 이렇게 나오느냐 좀 아쉬울 때가 있어요. 예. 이를테면 언론의 문제는
뭐 우리가 지금 기레기라는 멸칭이 나오기 시작한 네. 적도 뭐 한국을 기준으로 삼으면 뭐 최소 세월호 뭐 금방 네. 이후인데 네. 그렇죠, 그렇죠. 오래됐습니다. 근데 벌써 7년 된. 다양한 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떠나서 부동산 대책은 좀 수십 번 좀 대책이 나왔다는데 네. 언론은 그렇게 문제라고 하면서 왜 근래에서만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는 언론의 문제는 어느 문제와 달리 부동산보다 더 장기간에 걸친 대책이 필요한 네.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교육은 백년지대계, 문화는 천년지대계라면 교육을 넘어 문화에 속하는 영역인데 어떻게 느닷없이 그 몇 달 사이, 1년 사이에 이럴 수 있나 생각이 하나 듭니다. 그래서 물론 또 하나는 언론 스스로도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끝없이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여기 정리를 일단 좀 하자면 예. 현재의 언론은 우리 한국 언론은 좀 아픈 상태입니다. 많이 아프죠. 본인이 아프고 싶어서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많이 아픈 상태입니다. 20년 전에 들어왔던 한국의 저널리스트들하고 지금 젊은 저널리스트들 사이에 무슨 인격과 뭐 능력에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작은 무슨 범죄 하나를 놓고도 사회적인 영향을 얼마나 받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또 따져보고 원래 넌 나쁘게 태어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언론에 관해서는 그런 관심조차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언론이 너무 스스로 잘난 척을 한 거죠. 나는 최고야. 나는 진실만을 보도해서 보고 나면 그게 무슨 진실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언론은 지금 환자입니다. 환자인데 어떤 환자냐면 어디 상처 나서 외상 그 피부가 찢어지고 다리가 부러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랜 동안 쌓여온 문제가 이제 누적돼서 생긴 성인병 환자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면 뭐 제가 얼마 전에 약간 당뇨 증상이 있다고 그래서 그것도 이 당뇨 걸리면 뭐 저가 심하다는 건 아니고 일반적인 어떤 당뇨병 환자 같은 경우에는 다치면 잘 안 아물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소독약 뿌리고 무슨 처치하고 수술하고 한다고 해서 낫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한국의 언론은 당뇨병 환자가 특히 성인병에 걸린 건데 운동시켜야 하고 운동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만들어줘야 하고요. 식생활 관리시켜야 하고 하여튼 이렇게 내과 의사의 진단이 필요한데 요즘 이렇게 보시면 지금 나오는 다양한 환자는 맞아 고쳐야 돼 이러는데 외과적 처방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일단 그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 네. 그리고 오늘의 이 모습은 오보든 뭐 가짜 뉴스든 무책임한 보도 이 모든 게 근저에 있던 어떤 문제 때문에 생기는 일인데 아까 우리 이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경제적 문제, 기업으로서의 지속 가능성의 문제, 기자들이 받는 처우의 문제, 일은 많아지는데 뉴스룸의 인원은 줄어들고 있고 다양한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게 본질적인 문제여서 거기서 무책임한 보도들이 막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나온 것들만 정리한다? 이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첫째 우리 뭐 반성해야 되는 건 언론인데 그다음은 뭐 정부, 사회, 시민사회 다 마찬가지인데 첫째 이렇게 단기간에 문제를 풀 수 있는 것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좀 길게 봐야 하겠다. 그러니까요. 무엇이 필요한지부터 다시 점검해야 하는데 현재 일단 진단이 잘못됐고 내과적 진단이 필요한 걸 외과적으로 진단하고 있고 미대 바우처법 말씀하다 나왔는데 치료법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것 같다. 4, 5년 돼서 상당히 오래 됐는데요. 그 연구 평소에 안 하다가 갑자기 내놓은 거 아닐까 싶어요. 정부 여당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실 그 정부 여당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방송입니다. 공영방송 좀 잘하고 있죠. 지금 이거 잘하고 있으나 계속 잘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제가 너무 시끄러웠네요. 아니, 그때 아니. 그런 거 좀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 기자가 됐을 때 2000년대 중반쯤에요. 그때는요. 일부 언론사의 기득권이 큰 문제가 됐던 시절이었습니다. 불과 10몇 개 언론사, 소위 지금 뭐 메이저 언론사라고 하는 그 레거시 미디어들의 권력이 너무 집중이 돼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언론사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정책이 시행이 됐죠. 누구나 의지가 있고 약간의 자본만 있으면 누구나 언론사를 만들 수 있게 만들었어요. 저는 그때 뭐 반대하는
언론들 많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었고 그래야 더 다양한 목소리와 대안 언론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지금 그 다음에 뭐 15년 정도가 더 흘렀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거에 대한 병폐가 또 나오고 있는 상황, 너무 심한 상황이고 그렇다면 그 병폐는 어떻게 풀어야 하냐. 그 당시의 문제점에 대한 진단이 그거였다면 이제는 문제가 달라졌으니까 진단법도 달라져야 하는데 언론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지금 정말 10,000개 가까운 언론사가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언론사가 진입은 쉬워졌지만 퇴출은 쉽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너무나 모든 뉴스들이 쉽게 생산되고 빨리 소비되고 더 빨리 휘발되는 이 시대에서 기사에 대한 책임감도 그만큼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문제가 되는 문제성이 있는 기사들이 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렇다면 문제 있는 보도를 했을 때 그 언론사에 대한 뭐 누적적인 어떤 제재 그리고 퇴출도 가능한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야 균형이 맞아지고 스스로 자정작용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순히 기자의 사명감 언론 저널리즘의 어떤 당위성 이런 것만 강조하면서 기레기라면서 비판을 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는 교수님 말에 너무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경제적인 원인이 분명히 있고 상업성의 어떤 문제 원인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고려한 대책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거기서 하나만 제가 덧붙이면 네. 또 맞는 말씀인데 제 생각으로는요. 그러니까 이 불량식품 을 먹어도 된다 이런 말도 있던데 그건 아니고요. 불량식품을 안 먹도록 해야겠죠. 근데 더 좋은 건 이제 우리 방향이니까 좋은 식품, 고품질의 뉴스들이 나올 수 있는 방향이 뭔지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나쁜 걸 자꾸 걷어내자고 하는 건 그렇죠. 예, 네. 맞아요. 아주 그럼요. 오랜 기간 그거 쉽지 않다. 도대체 나쁜 것과 좋은 것 사이에 경계가 어디냐. 둘의 경계를 나누긴 이 언론에서는 되게 어렵습니다. 네. 사실은. 그리고 누가 좋은 건 알 수 있죠. 인위적으로 나누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죠. 네. 대단히 힘든 문제고요. 네. 저는 이제 교수님 논문에서 굉장히 좀 눈에 띄면서 번쩍 좀 정신이 났던 대목이 뭐 우리가 초반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이 단독이나 특종의 효용 가치가 경제적으로 봤을 때 매체 입장에서 효용 가치가 너무 낮아진 문제를 논문에서 지적을 하시면서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이제 고품질의 어떤 보도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출처를 밝히지 않는 복제식의 복사 붙임하는 보도를 규제하는 게 필요하다 이제 이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긴 한데 그래서 단독 보도나 특정 보도의 가치가 높아질수록 아무래도 더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네. 근데 이거를 과연 기술적으로 구현이 가능하냐? 제가 여기서 한 네. 말씀 더 덧붙이고 싶은 게 네네. 뭐냐면 교수님께서는 출처를 밝히지 않은 카피 기사의 문제점만 지적을 하셨지만 저는 출처를 밝힌 카피 기사 역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언론사에 특종을 했어요. 그런데 그 언론사의 특종을 다 베껴쓰기 하면서 그냥 뭐 한 언론에 따르면 이렇게 출처를 밝히지 않는 기사도 있지만 뭐 MBC에 보도에 따르면 네. 뭐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이렇게 밝히는 기사도 있어요. 근데 결국 포털에 노출되고 수용자들에게 읽히는 기사가 그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든 언론사가 아닌 경우가 대다수라는 거죠. 그래서 뭐 기사 저작권 얘기도 그래서 많이 나옵니다만은 출처를 밝히지 않은 건 더 큰 문제지만 밝힌 카피 기사 역시도 언론 건전성을 좀 해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맞는 말씀이긴 한데 하여튼 이제 심각하죠. 제가 사장하던 시절에 우리 그 통일 북한 전문 기자가 이제 좋은 기사를 하나 썼어요. 김정은이 방중했다. 근데 전 몰랐는데 뭐 사정시에 있으면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 중동에 출장 갔던 어떤 지인으로부터 뭐 큰 특종을 한 것 같다고. 다 와서 일단 찾아보니까 검색이 다 엉뚱하게 다른 게 떠요. 네. 다른 기사들이 쫙 뜨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우리가 특종한 게 아닌가 보네 하고 상장한테 물었더니 그거 다 그 외신이 뜨니까 네. 외신에서 연락이 와서 다 알려줬고 그거 우리 걸 받았을 거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 얘기는 우리가 여러 차례 했으니까 말씀대로 카피 보도들을 좀 규제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인데 제가 규제라는 표현을 좀 영어를 옮겨다가 잘못 쓴 것 같은 게 카피 보도를 규제한다기보다는 그 표현보다는 오리지널 콘텐츠가 우대받을 수 있는. 우대받을 수 있는 조건, 상대적으로는 불이익을 주는 조건 이런 거고요. 규제하면 뭐 이렇게 또 뭐 하여튼 네. 좀 네, 엄한 네. 벌을 주는 것 같으니까인데 언론 시장에서는 그렇지 않는 게 좀 가급적 낫다는 말씀드렸고 말씀대로 그 출처를 밝힌 카피 보도도 문제가 된다. 그 말씀 맞기는 한데
그것까지는 뭐 방법이 없지 않을까 싶긴 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또 플랫폼의 또 역할이기도 해요. 뭐 지금은 포털이 가장 지배적인 플랫폼이니까 오리지널 콘텐츠를 뭐 상단 위치 노출을 한다든가 뭐 이러면은 더 좋겠지만 지금은 뭐 실시간 뭐 빨리 올라오는 그런 기사, 그러니까 카피 기사들이 위에 뜨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언론 생태계 문제인 것 같아요. 정리를 하면 네. 그잖아요. 이제 언론 생태계를 얼마나 이제 잘 조성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결국은 매기를 풀어야 된다라는 건데 그잖아요. 매기가 뭐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잖아요. 여기서 이제 그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는 건데 매기는 직접적으로 처방을 하는 게 간접 요인이잖아요. 네. 매기가 이제 풀어짐으로써 다른 건강한 요인들이 이제 그 유발되고 네. 견인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 그 매기가 뭐냐? 이거를 찾아내는 게 지금 우리 언론의 좀 과제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전 세계적 문제라서 많은 분들이 찾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니까. 곧 찾아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뭐 언제든지 인류가 음. 주어진 과제를 이렇게 무참히 거기에 굴복하고 오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단 더 신경이 쓰이는 건 한국이 조금 더 심각한 네.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고 그렇죠. 그중에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디지털화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전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맞아요. 그 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만큼 더 서구에서 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고민하고 같이 걱정해야 되는데 잘 안 한다는 거죠. 아프면 이렇게 소독약 바르고 끝내자고 하기도 하고 이 분야에 관한 관심이 너무 없고 그리고 이 정부 여당이든 위정자든 하여튼 우리 사회를 끌어가는 분들이 진영 논리라 정파적 그 사고에 매우 깊이 빠져 있다. 그러다 네. 보니 이게 상대를 인정하는 것도 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너무 부족하지 않은가. 그러다 보니 생기는 일들이 이 언론이 괜찮은 보도는 다 진실이고 반대인 보도는 아닌 것 같이 느끼기도 하고 또 그만큼 또 그런 문제를 언론이 또 제기했기도 하고 아주 복합적입니다. 모두에게 책임 있는 문제인데 복잡한 실타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씩 풀어내야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언론 문제를 푸는데 왕도가 있을 수 없다. 근데 지금 나오는 느낌은 어떻습니까? 다 왕도인 것 같고 이 문제가 되면 해결될 것 같죠. 아까 미디어 바우처법 같은 경우도 되게 우려스러운 상황이거든요. 네. 제가 가능한가요? 예, 네. 보여드리고 싶은 그래픽이 하나 있어서 네. 좀 부탁을 해놨는데. 아 그래요? 네. 좀 띄워주시겠어요? 그러면 저 제일 먼저 그래프 3개 들어가 있는 거 있죠. 네. 예, 저거예요? 네, 이거 뭐 많이 유명. 한국과 달리 미국은 오랫동안 독자들 또 유권자들의 정치적 성향을 지속적으로 이제 분석해서 예. 이게 다 대표적인 사회조사 기관입니다. 내용이 뭐냐면 1994년 제일 왼쪽이 1994년인데 공화당 지지자와 민주당 지지자의 분포입니다. 그렇게 보면 공화당과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렇게 유사하죠 지금. 그러니까 뭐라고 중간에 해야 되나? 좀 모여 있는. 그러니까 정파적인 의견들이 이게 양극화돼 있지 않고 중간에 많이 몰려 있고 2004년도 더 그렇고요. 좌우 대칭을 형성하고 있네요. 그러나 2017년이 되면 봉우리가 확 2개가 생기네요. 확 나뉩니다. 그러니까,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계주가 쉽게 되죠. 이제 정치적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서로 중도층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2094년이나 2004년은 중도층이 두터운 데 비해서 예. 2017년은 중도층이 거의 없죠. 그렇죠. 한국은 어떨까? 제가 제 몫이 그건 아니어서 지금 한국은 어떤 상황일까 생각해 보시면 비스무리할 것 같은데요. 네, 네. 비슷할 것 같습니다. 더 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석자에 따라서는 한국 전쟁 시기보다 더 나뉘어져 있다라고도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 세 번째 막대 그래프 많은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거예요? 네, 저거는 좀 저 상태로 보시기는 어렵지만 아래에 있는 푸른색 막대 그래프들은 저게 전 세계 여러 국가들에 관한 겁니다. 아래쪽에 있는 막대 그래프는 뭐냐면 당신은 어떤 뉴스를 보고 싶으냐? 첫째, 당신의 생각과에 맞는 부합하는 뉴스냐라고 물어보면 그렇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첫 번째 막대 그래프고요. 그다음에 회색 막대 그래프는 아예 관점이 없는 거 중도적인 걸 나 보고 싶어인 거고 제일 위에 있는 붉은색 막대 그래프는 내 생각과 다른 걸 보겠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네. 지금 저기 진한 색깔로 표현되어 있는 게 한국인데요.
이해가 되시죠? 네. 주로 다 많은 사람 절반이 내 생각과 같은 뉴스만 보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절반쯤은 중도적인 건데 네. 내 생각과 다른 뉴스를 보겠다는 사람은 너무 적네요. 4%밖에 안 네. 됩니다. 그런데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라고 유명한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데죠. 예. 대표적인 연구소에서 이제 전 세계를 대해서는 조사한 건데 그 미디어 바우처법 예. 또는 언론의 자율 규제 이런 말들이 좀 나오죠. 미디어 바우처법은 범여권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예요. 예. 네. 그다음에 언론의 자율 규제는 그러니까 언론 단체 쪽에서 나오고 있죠. 근데 한국은 좀 없어졌지만 그 미디어 바우처법의 원산지 내지는 그 오리지널 컨텐츠가 나온 곳은 이제 스칸디나비아입니다. 그래서 스칸디나비안 모델이라고도 하는데 예. 다시 한번 켜주시겠어요? 그 핀란드, 노르웨이 뭐 여기가 스칸디나비아 아닙니까? 네. 제일 오른쪽입니다. 저기 보시면 제일 오른쪽은 평균치고 그 바로 앞에 있는 것들 이렇게 보시면 내가 보고 싶은 그러니까 나의 생각과 같은 걸 보겠다는 생각이나 내 생각과 반대의 생각을 보겠다는 생각은 비슷하네요. 다 10%를 약간 넘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한국과 너무 다르죠. 그리고 심지어 저중에 어딘가는 내 마음에 맞는 그 뉴스를 보겠다보다 내 생각과 다른 뉴스를 보겠다가 더 많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대표,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하시는 건 미디어 바우처 같은 경우는 저런 어떤 그 지형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그렇죠. 내가 원하는 기사 쪽으로만 몰아주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미디어 바우처 제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하는 오히려 지금 현상을 더 악화시킬 악화시킬 수 거다. 있는. 그런 우려가 안 해봤으니까 모르지만 만약 그렇게 악화되고 나면 어떻게 그걸 회복하는 데 그러니까요.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리겠습니까? 그나마 이제 양 정당과 양 정파든 뭐 새 정파는 뭐 그럴 수 있죠. 그 사람들은 또 그렇게 이 사회에 봉사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걸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유권자들까지 모두 당원으로 만들어서 뭐 당원 다 만들어지면 좋긴 하겠지만 막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후과를 감당하기가 어렵다. 그렇죠. 미디어 바우처가 어떤 그 대중들의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어떤 그 제어 기제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심화시켜 버리는 요인이 네. 되어 버린다 이런 뭐 말씀이죠. 저희가 한번 행위를 하고 나면 거기에 귀속감을 느끼는 게 인간의 저 심리라서 그런 우려가 좀 있어서 진지하게 한번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 예.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네.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참 갈 길이 머네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네. 아무튼 언론 생태계가 어떤 식으로간에 좀 다시 그러니까 조정이 좀 돼야 되는데 거기서 아까 이제 제가 매기 이야기를 했더니 네. 미디어 바우처제에서는 좀 매기로서는 좀 문제가 좀 적절하지 있는 않아 것 같다. 보이네요. 네, 네. 오늘 여기까지 좀 이야기가 좀 된 것 같고요. TK님이 지금 댓글 달아주시는데 교수님 수업 잘하실 듯이라고 학생들이 제대로 알아듣도록 이리저리 설명을 하시는 모습이 칭찬 같지 않은 배려심이 느껴진다고. 훌륭한 교수는 한 번에 해결하는데 이걸 이리저리 하는 건 좀 부족하다는 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니 이제 교수님이 또 기자 출신이시기 때문에 양쪽을 다 비춰 보여주는 쉽게 설명하는데 또 능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려운 얘기를. 예. 아, 아무튼 참 한국 언론의 문제가 뭔지가 다시 한번 좀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뭐 정파성 이야기라는데 어쩌면 정파성은 파생된 현상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더 본질은 이제 상업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오늘 다시 한번 또 확인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자 네, 오늘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너무 잘 네,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겨레 대표이사를 역임하셨던 양상우 연세대 겸임 교수와 함께했고요. 우리 이지성 기자, 헬머스 임경빈 작가도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함께 물러가고 오늘이 금요일이군요. 네. 자, 평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